2030 부산 엑스포 이번 주 한바탕 프랑스 파리에서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하면 진짜 좋은 건지, 그런데 정말 되긴 되는 건지. 179개국 표심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득표전, 그 내막을 제가 취재해왔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야,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죠. 이 정도로 올인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요, 이 부산 엑스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난 대선 때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요. 당선된 뒤 한 달 뒤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내가 공약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이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 실무진이 직접 부서들을 모아서 한번 알아봤다는 거죠.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상 해놓은 게 없습니다라는 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이제 하겠다고 유치 전에 뛰어들었는데 그럼 지금 표 상황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1대 49입니다. 오, 궁금해지죠? 이 한 표는 어딘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대한민국입니다. 네, 반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정도로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래도 내 공약인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뛰어들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좀 넘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여기에 올인하는 건지, 그럼 될 수는 있는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는 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것인가? 이 엑스포는요, 흔히 말해서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이제 흔히들 불리는데 국제 박람회죠.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무슨 기업들이 부스 차려놓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 회원국, 179개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의 최고 경제 문화 수준을 뽐내는 자리예요. 자,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박람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예전에 꿈돌이 기억나십니까? 꿈돌이, 대전 꿈돌이, 제가 어릴 때인데. 대전 엑스포 1993년에 열렸던 것도 있었고 얼마 전 2012년 여수 박람회도 있었어요. 여기도 세계 박람회라고 쓰여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 세계 박람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이 세계 박람회는요, 국제 박람회 기구 BI라는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BI 총회 참석차 파리에 간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월드컵에 피파가 있고요. 올림픽에 IOC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도 이 BIE가 인정하는 공식 박람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눈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는요, 인정 박람회입니다.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예요. 이 둘은 급이 다른 겁니다. 이 둘 엑스포는요, 그냥 제한된 주제로 임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박람회예요. 물론 BIE가 선정을 해야 하지만, 네, 전시 기간도 짧고 면적도 적고, 네, 반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 부산 엑스포는요, 5년 주기, 그러니까 끝자리가 5나 0으로 끝나는 2025, 2030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컵,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니까 그거보다 더 간격이 긴 큰 행사지요. 부지는 개최국이 제공하지만 참가국이 국가 간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러니까 개최국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왜 큰 행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는
월드컵 했죠? 올림픽도 개최했죠? 그렇게 월드컵, 올림픽, 거기다가 이 등록 박람회까지 개최한 나라가 전 세계에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유치하면 전 세계 7번째 우리가 전 세계 메가 이벤트를 다 유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왜 하려는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다. 일단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효과 자체가 월드컵의 4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한 뭐 3,480명 했지만 한 5천만 명까지 부산에 오는 거예요. 오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생산 유발, 그리고 고용 창출. 일단 이게 제일 크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사실 더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성장이 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산 엑스포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1988년 서울올림픽 호돌입니다. 이때 한국을 처음 알렸죠. 그죠? 그 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전 세계가 와보니까 와, 이거 진짜 그때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뭐 붉은 악마도 그렇고 문화적인 부분, 또 스포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K-팝까지 뜨면서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한번 재도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재도약의 근거가 뭐냐?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네. 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려면 지금 이 서울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재도약을 할 수 없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방이 살아야 돼요.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그 전부터 이게 가장 큰 숙제였지요. 자, 지금 부산에 만들고 싶은 건 글로벌 금융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수출입은행 내려가 있고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도 이 부산에 뭔가 글로벌 금융도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서울 외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뭐 물론 산업은행 직원들은 아주 싫어하죠. 서울에 남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30년에 가덕도 신공항도 만든다고 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이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린 뒤에 이걸 바탕으로 호남, 경북권까지 좀 지방도 뭔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 측면이 큰 상황입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있죠? 본인이 직접 뭐 연락하고 만나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 총리나 대통령 한번 만나면 엑스포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 실제로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자, 밑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장성민 미래기획관입니다. 내부에서는 엑스포 특사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실제로 179개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관련된 당근책을 내놔서 표심을 얻고 이런 이제 지금 치열한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장성민 미래기획관 익숙하시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했고 이후에 뭐 종편에서 방송 진행도 했었던 장성민 미래기획관, 그리고 그 밑에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이 두 사람은요 대통령실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상 엑스포만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산시 부시장을 지냈어요. 부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콤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유치위원회의 유치위원장은 두 사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이자 SK 회장. 급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올인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뭐 민, 관 다 함께 뛰고 있는데 지금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이 정부 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이 기업 사이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기업과 뭔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직접 멕시코, 파나마, 네덜란드 뛰면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서 설득을 했던 나라죠. 네덜란드는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워낙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필요 없다, 한국 지지하겠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누비면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었죠. 그 다음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갔고 이 네 사람 다 갔습니다. 자, 이 사람 가서요, 가만히 그냥 인사만 하고 온 게 아니라요, 테이블을 만들었대요, 각자.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남미 대륙 맡고요, 이재용 회장이 아시아 대륙 맡고요, 정의선 회장이 유럽, 그리고 구광모 회장이 아프리카를 맡아서 각각 테이블을 딱 차려놓고 이들 회원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뛰어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돼야죠, 그죠? 무조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자, 4개국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4차 총회에서 이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능력이 안 된다. 안타깝지만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3개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예측이 어려운 게 이 각각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자,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먼저 뛰어들어서 강점이 있지만 이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큰 국제 행사를 연 적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막 개방된 나라가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큰 국제 행사 경험이 없는 데다가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에서 이 박람회 유치를 했는데 그때도 막 사막 바람 불고 해서 좀 아이고 가서 힘들었나 봐요, 박람회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사막에서 지금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막을 개발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 되겠나라는 좀 믿음이 적다는 게 지금 약점입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는요, 2015년에 이미 밀라노도 이탈리아잖아요. 로마도 이탈리아고. 밀라노가 엑스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15년 만에 또 이탈리아냐라는 게 지금 핸디캡입니다. 우리나라의 핸디캡은 뭐냐, 좀 비슷한 연장성산에서 바로 5년 전인, 지금부터는 이제 2년 뒤지만 2030년 따지면 5년 전인 2025년에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2번 연속 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사카, 부산. 이게 좀 이제 핸디캡이에요. 대륙별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좀 이렇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큰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아시죠? 빈 살만 왕세자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요. 일단 엑스포에서. 그러니까 1년 먼저 뛰어들다 보니까 뭐 무주공산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미 표를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큰 화제가 됐던 꿈의 도시 네옴시티 기억나시죠? 자, 오일머니로 해서 10조 원, 무려 10조 원을 뿌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왜냐? 빈살만 왕세자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오일, 석유만 갖고는 사우디가 오래 못 갈 거라는 이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말고 다른 걸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도 아까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 빈살만도 오일, 석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석유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 환경에 저해되는 지금 연료라 그래서 모두가 지금 안 쓰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래서 오일머니 말고 다른 걸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 지금 발등에 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의심도 하고 있어요. 갑자기요, 북한도 BIE 회원국인데 분담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투표권이 있네 없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담금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 왔는데 그 분담금을 누가 내줬느냐? 혹시 사우디 아니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작년 6월에 1대 49였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로 출국하기 직전에 최종 보고된 거에 따르면 80대 87까지 쫓아온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파리에 가서 이게 바뀌었다, 역전했다라는 지금 소식도 전해오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우디 표를 뺏어오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의 전략이요. 이거 사실 극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약간 이게 서로 흠집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은 극비지만 제가 뉴스터디 시청자분들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재를 해온 겁니다. 1번입니다. 민주국가 대 독재국가. 자, 사우디 하면 빈 살만 왕세자 떠오르죠. 아주 선량한 외모인 듯 하지만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반인권 인사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자체가 왕정 국가잖아요. 왕정은 뭐가 따라붙죠? 독재가 따라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5년 전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번에도 프랑스 언론들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하냐.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했거든요. 이런 사람 어떻게 지지하냐. 마크롱 대통령을 마구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5년 전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많이 비판했던 언론인인데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옛날로 따지면 튀르키예에 있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배후가 빈살만 왕실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암살했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요, 사우디는요, 누구와 친하냐면 미국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중동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네. 근데 이란하고 미국이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또 원래 종교 이슬람교의 이 파가 나뉘어져서 두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는 친해요. 그런데 이 사건 반인권 행사 일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집니다. 자, 미국은 워낙 인권을 중시하니까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자연스럽게 러시아, 중국과 좀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독재 국가로 묶고 자, 유럽까지 해서 요렇게 민주국가로 묶어서 독재 국가 대 민주국가의 대결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동구권, 동유럽을 가면 러시아 위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한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물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얻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파워도 세잖아요. 특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저소득 국가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중국이 가서 이들 나라에 가서 한국 지지하면 안 된다라는 물밑 전도 펼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세계가 지금 이 사우디와 한국을 두고 뭔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대놓고 한국 지지한다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취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생태 친화국 대 오일국. 자, 사우디 하면 오일이죠. 네, 석유. 근데 석유가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컨셉은 생태 친화국. 그래서 4월인가요? BI 실사단이 왔을 때 어디로 데려갔냐면 을숙도 생태공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컨셉 중에 가장 큰 컨셉이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우디도 이번 컨셉이 기후변화입니다. 네. 모두가,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 만나서 뭐라고 설득했냐면 태평양 도서국은요, 지금 기후변화가 생존이에요. 북극이 녹고 있어서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앞세우겠다. 이 석유 생산하는 나라는 안 된다라는 걸로 설득을 해서 상당히 설득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이게 우리나라의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오일머니, 흔히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 M 대 K의 대결이다. 뭐냐면 M은 머니, 사우디아라비아의 머니와 한류, K-팝, K-드라마, K-영화와의 대결이다.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지요. 자, 우리나라 엑스포 홍보대사가 1호 이정재, 오징어 게임으로 워낙 유명하죠. 2호 가상인간 로지, 이건 우리나라의 기술이 강점이잖아요. 3호가 BTS, 4호가 성악가 조수미 씨, 5호가 아기상어. 여기가 이게 엑스포 홍보대사인데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와 관련이 있죠. 소프트 파워와 또 연계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전략 중 하나는 사우디가 피쉬 전략이라면 우리나라는 how to fish가 우리나라의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10조 원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강점은 가난했다가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이게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단지 당장 일회성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how to,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나라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 파워와 how to fish, 단지 돈만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략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안에 내온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11월 28일의 운명의 날입니다. 이 날이. 네, 이날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또 룰을 알아야죠. 그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자, 아까 우크라이나 이제 탈락했고 3개국이 붙는데, 자, 1차에서 딱 붙어요. 그런데 1차에서 유치가 결정이 나려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회원국이 179개국이라고 했죠. 여기에 3분의 2면 3분의 2, 119개국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1차에서 한 나라가 119개국 표를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2차 투표는 무조건 한국 찍어달라.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한국은요, 이탈리아 로마가 1차에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전략이라고요? 한국, 미국, 유럽. 이탈리아가 가장 강세가 어디겠어요? 유럽이겠죠, 그죠? 네, 유럽에 있으니까. EU만 해도 27개국이니까요. 자, 이 표가 2차 투표 때는 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워낙 사우디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자, 반면에 또 이런 전략도 있어요. 사우디가 아까 우리보다 1년 먼저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래서 사우디 찍어주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 한국이 뛰어드니까 되게 곤란해합니다. 아니, 난 이미 사우디에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1차는 사우디 찍어라. 대신 2차는 우리 찍어달라. 아니, 사우디에 너네 1차 찍었는데 3분의 2 못 얻었는데 계속 너희만 찍어줄 수가 없으니 2차는 우리 부산은 찍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도 되지 않느냐라고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작년 7월에 사우디를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작년 6월부터 뛰어들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한 거예요. 자, 마크롱 중요합니다. 그죠? 왜? 프랑스 아까 BIE의 본부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만났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2차 때는 한국을 찍어달라고 설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우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된다. 2차도 우리 찍어달라고 하겠죠? 네, 남은 5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월 결정 전에 아마 뉴스터디 한번 이 주제 다시 다룰 것 같죠. 워낙 중요한 행사니까요. 제가 조금 더 알아서 또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요. 동행과 뉴스터디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